그날 내가 가져간 게 돈인 줄 알아? 내 인생이었어. 사람 인생 훔쳐가 놓고 지금까지 잘도 웃고 살았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요양원이었고 내 옆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20해 전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며 내 인생을 가져간 옛 친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참지 않았는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비슷한 상처를 겪어보셨다면 잠시만 함께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 문을 열자마자 나는 괜히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다. 바닥은 반질반질했고 공기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사람들 말대로라면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고 내가 어디로 데려왔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엄마, 조금만 둘러보고 가요. 대답은 없었다. 요즘은 대답이 없는 날이 더 많았다. 그때였다. 어서 오세요. 정면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기 전에 이미 알았다. 이 목소리를 나는 잊은 적이 없다는 걸. 미소를 띤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 박미숙. 20해가 지났는데도 그날 나를 속이던 그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상담 예약하신 분이시죠?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척 했을지도 모른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숨이 막히듯 조여왔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 여자가 요양원 운영자라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의미를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어머니가 움직였다. 어머니는 박미숙을 보고 있었다. 시선이 흔들리다가 한 곳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저 여자. 나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다. 며칠째 내 이름도 부르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올라갔다. 그 손끝이 박미숙을 가리켰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울었잖아. 로비가 조용해졌다. 박미숙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다. 어르신, 저는 여기 운영자예요. 기억이 헷갈리신 것 같네요. 박미숙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눈은 빠르게 나를 훑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나를 알아본 사람처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20해 동안 참아온 말, 삼켜온 억울함, 밤마다 되돌아오던 그 얼굴.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갔다. 찰싹. 따기 소리가 요양원 로비에 울렸다. 박미숙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멎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뒤에서 요양보호사 정미영이 급히 다가왔다. 보호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박미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박미숙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보호자분, 이게 무슨 행동이죠? 여기서 이러면 시설 등록은 어려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내 인생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 봉투 아직도 안 돌려줬지? 박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오늘 이 요양원은 어머니를 맡기러 온 곳이 아니라는 걸.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러 온 자리였다. 우리는 조용히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했고 상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공간이었다. 박미숙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성였다. 정희야. 박미숙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부르는 방식이 예전과 똑같았다. 마치 우리가 아직도 어제 보고 웃으며 지낸 친구 대하듯한 말투. 그 순간 20해 전에 내가 떠올랐다. 그때 우리는 절친한 친구였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시기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나이였다.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아파트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 돈은 내가 혼자 모은 돈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겨둔 보험금, 그리고 내가 야간 근무까지 하며 모은 돈. 그 집은 신혼집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살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던 곳이었다. 그 돈을 빌려달라고 박미숙이 울면서 찾아왔다. 사업이 막혔다고 했고 당장 며칠만 넘기면 계약이 풀린다고 했다.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을게.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때 나는 계산하지 않았다. 차용증도 이자도 기한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친구였으니까. 서로 인생을 알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돈은 그렇게 나갔고 박미숙은 그 일주일 뒤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 계약은 깨졌고 결혼은 미뤄졌고 미뤄진 결혼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기 시작했다. 정희야, 그 일 아직도 그렇게 붙잡고 살 줄은 몰랐어. 그 말에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붙잡고 살았다고? 난 살려고 버텼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돈은 내 인생의 계획이었고 엄마 노후였고 내가 나 자신을 믿게 해주던 마지막 근거였어. 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비 오던 날 박미숙 너가 우산도 안 쓰고 울면서 왔잖아. 나는 숨을 멈췄다. 박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억이 끝까지 밀고 갈 거라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다시 들렸다. 미숙이년이 현관에서 울면서 정희야, 나 어떻게 그랬었잖아. 박미숙의 손이 탁자 위에서 움찔움직였다. 어머님,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된 일. 그 말이 이 방 안에서 가장 가벼웠다. 박미숙, 너는 잊었겠지.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근데 나는 그날 미숙이년이 문 닫고 나가던 뒷모습을 아직도 봐. 나는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건 돈이 아니었다. 금액도 약속도 아니었다. 돈을 빌려갔던 날 박미숙의 젖은 뒷모습이었다. 박미숙, 내가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내가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 돈이 나한테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돈은 집값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도 되겠다는 증명이었어. 엄마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었고, 그 말을 하며 나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힘이 치매 환자의 힘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했다. 엄마는, 어머니가 말했다. 그날부터 내 편이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이제야 그 무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박미숙은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이 이야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억의 문제였고 누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느냐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 쪽에 있었다. 박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맞잡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반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박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을 때 나는 오히려 숨이 편해졌다. 드디어 이 여자가 가면을 벗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게 뭐야? 사과? 아니면 돈? 박미숙은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다. 그 일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 너도 알잖아. 몇 년이 지난 일인데.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말, 이 표정, 이 확신. 이 여자는 수십 번 이 장면을 통과해 왔을 것이다. 공소시효? 내가 물었다. 박미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래, 설마 아직도 그 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돈을 빌려간 날짜 일주일 뒤 갚겠다고 한 말. 그 뒤로 연락 끊긴 기록. 내가 그때 신고 못한 이유. 나는 하나씩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부동산 마련 자금이라고 정확히 말한 증거. 박미숙의 팔짱이 조금 느슨해졌다. 그게 있으면 그래서 뭐? 그녀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계산이 달라져. 나는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고 말했다. 그 돈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몇 배가 되는지 알아? 그때 그 돈으로 나는 집을 살 수 있었고 엄마를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모실 수 있었고 내 인생을 다시 계획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집을 계약하려 했던 기록도 남아있으니까. 지금 그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법대로 가볼까? 박미숙의 눈동자가 분명하게 흔들렸다. 너는 그 돈을 빌렸지만 나는 그 돈으로 내 이후의 인생을 맡긴 거야. 야, 김정희,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 내 돈 돌려달라는 게 협박이니? 통보지. 박미숙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색이 빠졌다. 나는 원금만 받겠다는 말 한 적 없어. 그건 이미 끝난 얘기거든.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내가 훔쳐간 내 시간의 값까지 다 받을 거야. 그때까지 침묵하던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숙아. 어머니는 박미숙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돈 받아가던 날 정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느냐. 박미숙이 고개를 떨궜다.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면서 그래도 내 눈은 안 보려고 하더라. 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방에 넣고 나갔지. 현관에서 한 번도 안 돌아봤어.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 뒷모습 보고 나는 알았다. 이 애는 갚을 생각이 없구나. 박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냐고 묻는다면 나는 박미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인생을 내가 멈춰 세운 만큼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야. 박미숙의 시선이 문 쪽으로 한번 스쳤다. 도망칠 길을 재는 눈빛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쫓기는 쪽이라는 걸. 방 안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박미숙은 한숨을 쉬듯 고개를 젖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그 말이 시작이었다. 사과도 변명도 아닌 상대를 낮추는 방식의 말. 너도 알잖아.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불안한지. 내가 대답하지 않자 박미숙이 말을 이었다. 내 엄마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너가 제일 잘 알잖아. 그 순간 내 손끝이 굳었다. 치매야.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사실이랑 상상이 섞이기도 하고. 박미숙의 말투는 차분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정희야, 그 말들 정말로 믿을 수 있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너 지금 우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마치 억울하다는 사람처럼. 아니, 난 현실을 말하는 거야.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치매 환자 말 하나 믿고 20회 전일을 끌고 와서 지금 인생을 다 걸겠다는 게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했다. 어리석다. 너도 생각해봐. 그날 기억이 정말 정확한지,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서늘해졌다. 이 여자는 지금 기억이 아니라 사람을 지우고 있었다. 야, 그 말, 너 스스로도 믿어? 박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난 믿어. 그래야 합리적이거든. 그 말에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정리? 그래, 없는 기억은 없는 걸로. 확실한 증거 없는 얘기는 없는 걸로.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정희야. 나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아까보다 눈이 맑아 보였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 뒤 박미숙을 똑바로 봤다. 박미숙 인연, 네가 나를 지금 치매라고 부른 거냐? 박미숙이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 나 치매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래도 사람 얼굴은 안 잊는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내가 봉투 받아들고 현관에서 신발 신던 모습,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보고 있다. 박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눈 마주치기 싫어서 고개 숙이고 나가던 것도.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얼굴은 안 지워진다. 그 말이 방안을 완전히 눌렀다. 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박도 조롱도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 지금 내 엄마를 부정했어.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 순간부터 넌 친구도 아니고 사람으로 설득할 대상도 아니야. 박미숙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싸움은 말로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끝을 내야 했다. 요양원 주차장에서 차 문을 닫는 순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무엇을 보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옆모습이 어제보다 조금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오래 짊어진 짐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처럼. 나는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20회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물건이었다. 아니, 버릴 수 없었다. 이게 내 마지막 증거였으니까.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다. 2005년 4월 12일. 그날의 기록이었다. 미숙이에게 5천만 원. 일주일 뒤 돌려받기로. 집계약금 납부 예정일 4월 20일. 그 아래에는 계속 이어지는 기록들이 있었다. 4월 13일 미숙이 연락 없음. 4월 14일 전화 5번, 문자 3번, 답 없음. 4월 15일 집 앞까지 찾아갔으나 없음. 4월 19일 부동산에서 계약금 입금 독촉. 4월 20일 계약 취소. 그 뒤로는 날짜도 기록도 없었다. 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모든 게 끝났으니까.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계속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다. 그 모습이 그날의 어머니와 겹쳤다. 그날 현관에서 주저앉아 울던 나를 말없이 안아주시던 어머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지만 모든 걸 아시는 얼굴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뒤 나는 곧장 안방 옷장으로 갔다. 옷장 맨 아래 칸, 오래된 이불 더미 밑. 거기에 낡은 박스가 있었다. 박스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계약 예정 서류. 계약하려던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였다. 날짜는 2005년 4월 20일로 되어 있었지만 계약금 납입란은 비어 있었다.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의 붉은 도장이 계약 취소라고 찍혀 있었다. 부동산 상담 기록.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상담 확인증이었다. 거기에는 내 이름과 함께 계약금 5천만 원 준비 완료, 잔금 대출 승인 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된 휴대폰. 나는 그 휴대폰을 20해 동안 버리지 않았다. 전화는 안 되지만 문자 기록만은 살아 있었다.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다. 한참을 기다리자 화면이 켜졌다. 받은 문자함을 열었다. 2005년 4월 12일. 정희야, 정말 고마워. 이번 주 안에 꼭 갚을게. 내 덕분에 살았어. 미숙. 그 문자가 박미숙이 내게 보낸 마지막 연락이었다. 그 이후로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줄의 문자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창에 박미숙의 이름을 쳤다. 박미숙 요양원. 엔터를 누르자 화면에 여러 기사가 떴다. 지역 명문 요양원, 박미숙 원장의 감동 성공 스토리. 무일푼에서 시작해 일군 요양사업 현재 입소되기만 100명. 신뢰받는 요양시설, 가족 같은 돌봄으로 입소문. 박미숙 원장,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강연. 나는 기사를 하나하나 클릭했다. 사진 속 박미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표정,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기사 내용은 더 가관이었다. 박미숙 원장은 2005년 단돈 몇백만 원으로 작은 요양시설을 시작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자격증을 땄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시설을 키워나갔고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단돈 몇백만 원? 5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 내 인생을 담보로 받아간 그 돈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 등록 정보를 조회했다. 박미숙의 이름을 검색하자 요양원 사업자 정보가 나타났다. 사업자 등록일 2005년 6월 15일. 내가 돈을 준 날로부터 정확히 2달 뒤였다. 초기 자본금 규모를 보았다. 5천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일주일만 빌린다던 돈. 곧 갚겠다던 돈. 그 돈은 애초에 돌려줄 돈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사업 미천이었고 내 인생을 담보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나는 요양원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봤다. 개업 당시 사진도 있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깔끔했고 입소자도 10명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은 3층 건물에 입소자 50명.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다. 그 건물의 현재 가치는 약 20억. 거기에 매년 올라오는 수익까지 합치면 계산기를 두드렸다. 입소자 한 명당 월 평균 200만 원, 50명이면 월 1억, 1년이면 12억, 20년이면 240억. 물론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 순수익은 그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나는 프린터로 모든 자료를 뽑았다. 기사,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시세, 수익 추정 자료. 한 장 한 장 뽑아서 파일에 정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민사소송, 특히 부당이득 관련 사건에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패에는 한지연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짧은 머리, 테두리 없는 안경, 단정한 정장. 첫인상은 날카로웠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예약하신 김정혜 씨시죠?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아 준비한 파일을 꺼냈다. 한지연 변호사는 파일을 받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를 보더니 눈썹이 올라갔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표정이 심각해졌다. 한참을 보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20해 전 일이군요. 그 말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다. 네. 공소시효는 진작에 지났을 텐데요. 형사로는 안 됩니다. 알아요. 민사로 갈 생각이에요. 한지연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단순히 화풀이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준비하는 건지. 그녀가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미 둘 다 지났어요. 내 얼굴이 굳었다. 한지연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면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긴 하지만 계속적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상대방이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사업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면 그건 단발성 사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한지연 변호사는 안경을 다시 쓰며 설명을 이어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이득 토대설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얻은 초기 자본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 수익의 기반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죠. 내 눈이 커졌다. 그럼 원금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그 돈으로 번 수익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지연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물론 입증이 관건입니다. 법원을 설득해야 하니까요. 나는 가져온 모든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오래된 수첩, 휴대폰, 문자 기록, 집계약 예정 서류, 부동산 상담 기록, 어머니의 적금 통장 해지 내역, 그리고 박미숙의 사업자 등록증과 기사들까지. 한지연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돋보기까지 꺼내 작은 글씨까지 읽었다. 그 모습에서 진지함이 느껴졌다. 한참 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거 생각보다 쓸만한데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다. 특히 이 문자 기록. 이번 주 안에 꼭 갚을게라는 명확한 채무 인정이 있고 수신 거부 없이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돈을 받은 직후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도 결정적이에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지연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직접 증거인 계좌이체 기록이나 차용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상대방이 요양원 원장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협상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평판입니다. 요양원은 실내로 먹고 사는 사업이에요. 소송만 걸려도 입소 취소가 나올 겁니다. 게다가 언론에 알려지면 한지연 변호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요양원 원장이 친구 돈 훔쳐서 사업 시작했다? 이거 기사 하나면 끝이에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건 단순히 법정 싸움이 아니었다. 심리전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냅니다.
5천만 원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 그리고 기회비용 손해를 청구한다고요. 대략 15억 정도로 잡을까요? 15억이요? 원금 5천만 원에 20년치 법정이자, 그리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집을 샀더라면 얻었을 부동산 상승분까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그 정도는 나옵니다. 한지연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다.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고 2주 뒤 답변이 없으면 바로 소장 접수합니다. 동시에 언론사 한두 곳에 제보하고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받아낸 금액의 20%입니다. 하지만 일단 합의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20년을 참고 상갑치고는 하겠습니다. 한지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꺼냈다. 나는 한 장 한 장 읽어보고 서명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계약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한지연 변호사가 불렀다. 김정혜 씨.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과요. 진심 어린 사과. 한지연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받아낼 겁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 곳에 들렀다. 20년 전 우리가 계약하려던 그 아파트 단지였다. 단지 입구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20년 전에는 새 아파트였는데 이제는 재건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래됐다. 하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다. 엄마, 여기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건물을 올려다보셨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여기 우리 집. 다음 날 아침 10시. 나는 한지연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 앞에 섰다. 어머니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박미숙은 정확히 10시에 나타났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40대 남성이 함께였다. 소개할게요. 제 변호사 장민호입니다. 장민호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다. 대형 로펌 소속이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박미숙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다. 우리는 요양원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미숙과 장민호 변호사가 한쪽에, 나와 한지연 변호사가 반대편에 앉았다. 그래서 장민호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기를 하러 오신 건지 들어보죠. 한지연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2005년 4월 12일 피고 박미숙은 원고 김정희로부터 금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주일 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그 돈으로 요양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민호 변호사는 피식 웃었다. 20년 전 일인데요. 증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지연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피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 원고의 적금 해지 내역, 집계약 예정 서류, 그리고 피고의 사업자 등록 시기. 장민호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같은 거요.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원고의 모친 오말순입니다. 장민호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치매 환자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요? 치매가 있어도 특정 기억이 명확하면 증언 능력은 인정됩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장민호 변호사는 박미숙을 쳐다봤다. 박미숙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좋습니다. 장민호 변호사가 말했다. 그렇게 법정까지 가시려면 가세요.
하지만 원고 측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소송에는 시간과 돈이 듭니다. 최소 1년, 길면 2년에서 3년도 걸립니다. 그동안 원고 측 모친의 건강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 말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또한 장민호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 모친은 최소 3-4번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분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한지연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장민호 변호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측은 합의를 제안합니다. 원금 5천만 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단,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 청구도 명예훼손성 발언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나는 한지연 변호사를 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내가 말했다. 그 5천만 원으로 지금 내 요양원이 있는 거잖아. 2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하고? 박미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희야, 나도 그 돈으로 시작한 건 맞아.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밤낮 없이 일하고 빚도 지고 내 돈으로 시작해놓고 고생했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떠들어봐. 나도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다 말할 테니까. 정희야. 박미숙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박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뭘 더 주면 돼? 얼마면 돼?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 그래. 얼마든지 줄게. 1억? 2억? 나는 박미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필요해. 뭐? 20년 동안 내가 이 요양원으로 번 돈 전부. 그리고 요양원 운영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미쳤어? 박미숙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미친 게 아니야. 공정한 거지. 넌 내 인생으로 네 인생을 샀잖아. 그럼 나도 똑같이 할 권리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왜? 내가 한 짓은 말이 되고 내가 되받아치는 건 말이 안 돼? 나는 박미숙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일주일 줄게. 생각해봐. 합의하든지 법정에서 보든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다. 차에 오르자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끝났어?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정희야. 엄마는 내가 웃었으면 좋겠어. 엄마. 이기고 지는 것보다 내가 다시 웃었으면 좋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날 저녁 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야. 만나자. 단둘이. 싫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제발. 한 번만. 내가 할 말이 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가 친구였을 때 자주 만났던 그 카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지연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 박미숙을 만납니다. 녹음할게요. 좋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날 오후 2시. 20년 전 그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건물은 똑같았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박미숙을 기다렸다. 가방 속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박미숙은 5분 늦게 도착했다. 화장은 했지만 다크서클을 가리지 못했다. 박미숙이 앞에 앉았다. 커피는 주문하지 않았다.
할 말이 뭔데? 내가 먼저 물었다. 정희야. 박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나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알아. 늦었어.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나 정말 절박했어. 사업 시작하려는데 돈이 모자랐고 내가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래서 친구를 배신한 거야? 배신한 게 아니라 나도 갚으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사업이 처음엔 너무 안 풀렸어. 빚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연락하기가 무서워졌어. 무서워서 20년 동안 잠수 탄 거야? 박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미숙아. 응? 내 사과 받을게. 근데 그걸로 끝은 아니야. 뭘 더 원하는데? 내가 그 돈으로 만든 모든 것. 그게 내 거야. 박미숙의 눈빛이 변했다. 정희야. 그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너무한 거야. 네가 너무한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20년 동안 쌓아온 게 있다고. 내 돈으로 쌓아놓고 네 인생이라고? 박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좋아.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데? 소장이야. 내일 법원에 접수할 거야. 박미숙은 서류를 펼쳐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15억? 응. 원금 5천만 원에 20년치 이자,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샀더라면 올랐을 시세 차이까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5억은 나와.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돼. 변호사가 다 계산했어. 그리고 너 알아? 이거 언론에 넘기면 어떻게 될지? 박미숙의 손이 떨렸다. 요양원 원장이 친구 돈 훔쳐서 사업 시작했다? 이거 기사 타면 내 요양원 끝이야. 입소자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 정희야, 제발. 제발은 내가 20년 동안 한 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줬잖아. 생각 잘해봐. 합의하든지, 법정에서 보든지, 기사로 보든지. 잠깐. 박미숙이 내 팔을 잡았다. 뭘 원하는 거야? 정확히 말해봐. 나는 박미숙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요양원 지분 반을 줘. 그리고 원장 자리에서 사퇴해. 뭐? 난 내 요양원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리 엄마를 모실 거야. 내 돈으로. 박미숙은 말을 잃었다. 그게 공평한 거야. 넌 내 돈으로 시작했고 난 내 요양원으로 끝내는 거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응. 20년 동안 미쳐 살았어. 네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3일 뒤 한지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정희님, 상대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합의하겠대요? 아니요. 더 제안했습니다. 뭐라고요? 원금 5천만 원의 10배, 5억을 주겠답니다. 대신 소송 취하하고 비밀유지 계약서 쓰자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거절합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럼 내일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네. 언론사 연락처 좀 주세요. 그 다음 날 아침 9시 지역 신문사 인터넷판에 기사가 떴다. 명문 요양원 원장. 20년 전 친구 돈 5천만 원 가로채 사업 시작. 피해자 집 계약 무산되고 결혼도 취소 내 인생 돌려달라 소송.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다. 오전 11시에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0위에 올랐다. 댓글이 폭주했다. 와, 이게 사람이냐? 친구 돈으로 사업하고 20년 잠수 요양원 원장이 이런 사람이면 입소자들 무서워서 어떡하냐?
저런데 우리 부모님 못 맡기겠네. 오후 1시 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응, 이럴 거야. 기사 때문에 난리 났어. 입소 취소가 벌써 10건이야. 그래, 더 나올걸? 정희야, 미수가, 나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그날 연락 끊었을 때부터 내 인생도 끊어졌어. 이제 내 차례야. 제발, 제발 기사 삭제해줘. 그럴 수 있어. 대신 내 조건 들어줘. 박미숙은 한참을 침묵했다. 뭘 원하는데? 요양원 지분반, 원장 자리 사퇴, 그리고 공개 사과. 요양원 입소자와 가족들 앞에서. 그건 싫으면 기사 더 터뜨릴 거야. 다음은 TV 나갈 건데? 알았어. 박미숙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일주일 뒤 요양원 대강당에 입소자 가족들이 모였다. 총 60여 명. 박미숙은 단상 앞에 섰다. 옆에는 내가 서 있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박미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20년 전 저는 친구의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요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면서요. 장래가 웅성거렸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피해가 가는 것은 막고 싶었습니다. 박미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늘부로 저는 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저희 욕심으로 만든 이요양원 원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박미숙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희입니다. 오늘부터 이 요양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 저는 이 요양원을 가족이 머물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가족처럼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20년 전 봉투를 들고 나가던 그 뒷모습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보내는 쪽이었다. 6개월 뒤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입소자들은 웃고 있었고 가족들은 안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2층 가장 햇살 좋은 방에서 지내고 계셨다. 엄마, 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정희야. 어머니는 요즘 내 이름을 자주 부르신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가실래요? 그래.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걸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면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괜찮아졌다고. 정희야. 네, 엄마. 고생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이제 웃어.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네, 엄마. 이제 웃을게요. 박미숙은 요양원을 떠난 뒤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자기 돈으로. 나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았다. 그냥 끝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치매가 있지만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나는 요양원을 운영하며 배웠다. 인생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 시작을 위해서는 끝내야 할 것을 끝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20년 전 나는 돈을 잃었다. 20년 후 나는 인생을 찾았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어머니가 내 편이 되어줬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잊고 싶은 기억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값이 달라지지만
사람이 사람을 버린 순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20해 전 한 사람은 돈을 가져갔고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해 뒤 그 인생은 기억해준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많은 걸 잊어갔지만 딸이 울던 얼굴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서류도 계약서도 아닌 누군가가 끝까지 기억해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